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유턴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연구소 유턴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연구소장 박지윤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연구원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개그맨 정범균 씨, 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 직진만을 주장하는 남자 프랭크 이만희 씨,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또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저희에게 보내주셨을지 오늘의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올바른 훈육법을 알려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훈육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저희 한 가지 주제를 써서 보내라고 하면 이걸 써서 보낼 것 같아요. 아이 훈육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저 역시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욱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드는 고민은 아마 한 대 때릴까 말까. 우리 이 와이프가 부분이 제일 많이 아닐까 하는 말. 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자랄 때 맞고 자랐거든요. 회초리로. 범균 씨는 어땠어요? 저는 태어나서 딱 한 번, 부모님께 딱 한 번만 맞아봤어요. 어떤 일이었나요? 그 엄마 지갑에 이제 그때 당시 조금 손에 좀 대가지고 아이고. 그러다 좀 걸렸어요. 근데 좀 늦게 걸렸어요. 한 10여 차례. 10여 차례. 아, 횟수가 잦았네. 네, 10여 차례. 처음이 안 걸리니까 이걸로 저축을 해서 그럼 저걸 한번 사야겠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도둑을 키웠구나. 엄마도 나중에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한 번 때렸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범균 씨가 맞을 짓을 안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어떤 부모님의 방침이, 훈육 방침이 체벌은 하지 말자 하셨을까요? 그때 맞고 나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내가 잘못을 했구나.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내가 좀 잘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그럼 좀 체벌이 좀 도움이 됐다고 느끼세요? 저는 필요한다면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꽤나 옛날에 사고 쳤던 때가 있다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매도 한번 맞아보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맞았죠. 그렇죠? 예. 저는 아버지는 매를 안 때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한 번도 안 맞았는데 어머니한테 주로 맞았어요. 근데 실제 정말 지금도 기억나게 많이 맞은 것은 남의 가게에 가가지고 친구들이 한꺼번에 뛰어가서 뭐 하나씩 들고 나오자. 그래가지고 저는 가서 그 돼지 등 긁어주는 그 브러쉬를 훔쳐가지고 뛰어나왔는데 아니 주인이 나만 쫓아오는 거예요. 가지고 제가 잡혀서 파출소까지 갔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 같아도 때릴 것 같아요. 집에 와가지고 예. 떼강도예요, 떼강도. 정말 그 예전에 할 때 떼강도입니다. 근데 좀 지나고 보면 어떠세요? 그때 어머님의 그런 회초리 도움이 됐나요? 어머니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이제 당황을 하셨고 또 파출소에 불려갔잖아요. 가지고 저를 데리고 왔으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좀 감정적으로 좀 욱하셔가지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그때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가슴 아픈 짓은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또래 집단도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훔칠 마음이 없었는데 그냥 우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 훔치러 가는데 나만 빠지기도 좀 어려운 게 또 그 나이 또래 특징이니까. 그리고 또 남자아이라면 충분히 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매 하면 훈육하면 아이콘이 있죠. 어떤 체벌의 아이콘. 프랭크 씨.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 프랭크는 참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예. 그 성인이 된 자녀한테도 안 가리죠? 콩고 부모님들은. 상관없다. 무조건 잘못하면 데려야 돼. 그러면
가장 최근으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마지막으로 맞았을 때가 뭐 때문에 맞았던 거예요? 아, 저는 20살 때 한국에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3년 지나다가 콩고 갔었어요, 방학 때. 저는 한국에서 혼자 생활하니까 뭐 아무 때나 집에 들어가고. 근데 우리 집 법은 9시까지 들어야 돼요. 무조건. 근데 저는 나는 외국에 있었다. 그냥 잠깐 엄마가 집에 온 거니까. 근데 9시 지나다가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11시야. 들어가다가 엄마가 그냥 문 앞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야, 지금 몇 시냐? 나는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 이리 와봐. 어머니 깡패예요. 경찰 같아. 일단 일로 와. 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지금 참 저는 진짜 기분이 나빴어. 나는 예, 그러면 내일 한국에 가겠습니다. 지금 가. 근데 내 집이야 여기는. 그랬는데 나 그냥 그때 방 가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다가 내가 가서 엄마한테 미안하다. 나는 좀 기분이 안 좋았어. 어제 왜 때렸냐? 어머니가 야, 나는 네가 내 자식이야. 때리고 싶으면 때릴 수가 있다. 언제든지. 네가 나 언제든지 날 때릴 수가 있어. 그렇지. 잠깐 약간 쿵. 저런 삶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나 잠깐 들었어요. 왜냐면 애들 키우다 보면 되게 욱할 때가 있거든요. 야 멋있다. 넌 내 자식이야. 그때 그래서 오늘 주제는 좀 프랭크가 준비해온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프랭크는 이제 나이가 23인데 엄마한테 맞으니까 조금 좀 욱하긴 했었네요, 솔직히. 좀 그러긴 한데 근데 만약에 밖에였으면 좀 그러긴 한데 부끄럽지만 네. 밤에였으니까 괜찮아요. 네. 밤이니까 괜찮은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어? 이게 무서운 학습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학습이 세대 무서운 교육이야.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고백하지 않은 한 분. 네. 교수님도 혹시 어릴 때 회초리로 맞아보셨어요? 저는 매 한 대도 안 맞고 자랐어요. 한 대도 안 맞고 자라고 대신에 학교에서 맞을 만큼 맞았어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제가 이제 태권도를 했으니까 옛날에 운동선수들 그렇게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겨도 때리고 저도 때리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매를 맞았고 여하간에 저는 집에서는 부모님께 맞아본 적은 없어요. 뭐 집집마다 분위기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 70년대생들이 어릴 때 그리고 그 이전 세대만 해도 체벌이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좀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세대가 바뀌다 보니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매에 대한 생각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려면 죽지 않는 만큼 때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 자녀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다른 길로 가게 하려면 또 마음이 아프지만 필요할 때는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예절이 좀 다르고 그다음에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체벌을 통해서 키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때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른들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고. 자기의 감정이 거기 곁들여져가지고 체벌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아이도 부모도 같이 상처가 생기는 거지 한 알 만에 풀어진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뭐 친구들 보면 아빠를 되게 무서워하는 그런 게 많은데 제 아이들은 아빠를 친구로 생각하거든요. 이 설문조사가 전체의 일반적인 평균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 장소에 가서 부모님들에게 여쭤본 결과
찬성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혹시 체벌에 대한 여러분들의 입장 여쭤봐도 될까요? 범균 씨는 어떠세요? 저는 체벌을 하긴 하되 감정이 섞이지 않으면 해도 된다라고 봐요. 아이가 잘못된 짓을 했을 때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한다. 저는 그쪽 주의예요. 그러면 감정이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체벌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입장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그럼요. 하시는 편이네요. 무조건 매를 들었을 때 감정이 들어가면 때리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됩니다. 프랭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형 말은 동의합니다. 조금 데려도 돼요. 왜냐면 그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자녀랑 뭔가 리스펙트 있어야 돼요. 민경심이. 리스펙트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자녀가 뭐 잘못하면 부모님 뭐 괜찮아 뭐 때릴 수가 없고 커지면 뭐 안 때릴 거야. 뭐 아무도 안 할 거야. 그런 자녀가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조금 더 맞으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잘못된 길에서 인도하기 위해서는 체벌이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셨어요. 목사님은 체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원칙적으로는 체벌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예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요. 되게 아이들이 이제 발달하는 단계를 보면 굉장히 감각적이잖아요. 가장 어렸을 때는. 그러다가 이제 조금 감정적인 것들이 그다음에 나중에 이성적인 거 이렇게 발달되어 나가는데 우선 아이에게 알아듣기 말하기가 좀 힘든 그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 때 적절한 어떤 벌이나 상을 통해서 아이가 자랑스러운 것을 느끼게 하거나 또 부끄러운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을 통해서 좀 이제 감정 교육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성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해서 설득하고 체벌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수님은 어떠세요? 한 대도 안 맞고 잘하셔서 반대하는 입장이실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 훈육은 찬성하나 체벌은 반대예요. 그 훈육 이퀄 체벌 이건 아니에요. 아이를 때리는 것이 훈육의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훈육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이 때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 먼저 쓰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엄마 지갑에 손을 댔어. 애를 때렸어. 근데 다음에 또 훔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점점 체벌은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 이게 이 사람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부모가 스스로 전능감을 가지니까 내가 너를 딱 때려가지고 사람을 만들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체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제력을 쉽게 잃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체벌이라고 하는 방법이 양육에 있어서 가장 마중에 써야 될 것인데 가장 먼저 쓰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사람이라는 게 이 인간성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동물처럼 돼지 몰듯이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되어가고 보다 민주적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 대화라든지 설득을 내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사용하다 보니 나중에는 설득이나 대화가 설 자리를 아예 잃어버려요. 감각적으로 서로 너무 멀어져 버리고 정서적으로 멀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이게 매를 많이 맞았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옛날에 칭찬받았던 기억은 없어. 맨날 매 맞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강렬하거든요. 그럼요. 워낙에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그 훈육의 방법 중에 체벌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바른 길로 가게 할 수는 있으나 상처, 여러 개의 창과 칼이 꽂힌 채로 그 길을 가게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깨달음이 있어서 사고를 안 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안 맞으려고. 안 맞으려고 어쩔 수 없이 살려고 그런 길을 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말로 안 통하니까 매를 들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범균 씨는? 사실 저희 와이프를 이렇게 볼 때 저희 와이프 아직까지 체벌이나 이런 건 아직 없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밥 안 먹으면 먹어 하다 보니까 소리가 점점 커지잖아요. 이게 체벌이랑 비슷하게 소리 잡고 커지다 보니까 이게 아내한테도 안 좋은 게 티가 나요. 애랑 놀아주는데도 약간 그런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칠판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려주면서 엄마가 놀아줄까? 그래서 엄마 뭐 그려줄까? 타요 그려줄까? 그러면 이렇게 타요. 엄마 그리고 있으면 애가 아들이 옆에서 이렇게 같이 그림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타요가 이렇게 조금 색칠이 된 거야. 종혁아 엄마 타요 그리잖아. 절로 가 있어. 누구를 위한 타요예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처럼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 저게 오히려 말로만 훈육하니까 오히려 갈 길을 잃고. 이게 훈육이 방향성이 잃어간다.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차라리 그 정확한 룰과 규칙이 있으면 차라리 매가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공감이 가는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밥 차려올 테니까 금방 기다려 금방 해올게 이러고서 막 하는데 애가 뭐 갑자기 뭐 치맛자락을 자꾸 늘어지는 네 밥 하잖아 네 밥 좀 가 있으라고 이러고 또 이러고 가서 자 밥 먹자 이러면 애는 이미 안 먹어 이러면 왜 안 먹어 엄마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안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의 그런 감정 변화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게 조금 자제력을 잃고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교수님의 의견에 대해서 체벌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던 프랭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친구들이 어떤 가족이 아버지가 완전 착하고 그 자녀들한테 완전 잘해주는 거. 근데 얘가 16살 때 나는 학교 가기 싫다. 그만두고 싶다. 부모님 뭐라고 하면 시끄럽다고 안 들어. 나는 학교 안 간다. 결국은 그 친구가 지금까지 학교 안 갔었어요. 중학교 때 그만두고 학교 안 들어갔어요? 학교 탈락했었구나. 그리고 그 나이 때 아빠가 때리고 싶었어. 근데 아버지가 때리기 너무 안 하고 싶은데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 안 했다. 다른 방법 못 찾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만약에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잘못하면 때려도 아니면 다른 퍼니시멘트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프랭크는 항상 성경에 나온 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성경에서도 체벌을 괜찮다고 했을까요? Sure. 성경에 나온 말씀이 때려도 안 죽어요. 교육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때려도 돼요. 성경에 나온 말씀이요. 그러다 죽은 애들 많아요. 역사적으로도 꽤 많은데, 근데 지금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버릇없고 경우 없고 함부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알고 있던 그 16살 돼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함부로 하고 막 학교도 안 가겠다고 지 멋대로 하고 이렇게 뿔난 망아지처럼 이렇게 구는 애는 매를 안 맞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훈육을 받지 못한 거예요. 매하고 훈육은 달라요. 훈육이 더 큰 범위예요. 그중에 극단적인 방법이 매예요. 이를테면 이 부모님이 제가 볼 때는 안 때려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규칙이 없는 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먼저 구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애를 때린다 그러잖아요. 어른이 생각하는 매의 강도와 아이가 견딜 수 있는 매의 강도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일단 덩치가 달라요. 덩치가 다르기 때문에 체급이 다른 거예요. 레슬링 같은 것도 체급이 같아야 붙는 거 아니에요. 일단 체급이 다르고, 두 번째 권력이 있는데 이 권력이라는 건 무조건 순응해야 되는 권력이에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어떤 피해나 어떤 보복이 올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있어요. 이거는 프랭크가 얘기했던 리스펙트, 존경심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작은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공포심 이퀄 존경심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부모들은 이렇게 때리면 애가 존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포심이 생기는 거고 억하심경이 생기는 거지, 이것 때문에 존경심이 생겨나진 않아요. 네. 꽤나 효과적이긴 하겠지만 또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잦은 공포심이 아이의 정서에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또 듭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때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체벌의 허용적인 문구가 많잖아요. 어떻게 이걸 현실에 특별히 적용하나요? 잠언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선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상충되는 말씀이 또 나와요. 잠언에 17장 10절에 보면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걸 그냥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성경 시대에는
대가족 또 농경사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 전통적으로 경험적으로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상황이냐 어떤 아이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이렇게 다르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총명한 자에게 충고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는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예요. 그 아이한테는 내 100대보다 훨씬 그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그 아이는 정말 못 알아듣는, 정말 이 매를 들지 않고서는 내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아이인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느 말씀만 딱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사랑의 매를 좀 찬성하시는 입장에서 예. 굳이 나는 꼭 사랑의 매를 좀 훈육 방식으로 써야겠다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면 우리가 지금 뭐 체벌에서 위험성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의 매라고 하는 거 오늘 성경에도 저도 이 특이한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굿하거나 이런 경우는 성경에도 안 나옵니다. 매나 채찍이나.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것을 사용했네요. 예, 도구를 사용하는데 아마 그 지금 사랑의 매라고 우리가 얘기하듯이 아이가 알 수 있는 어떤 이제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강도를 높이지 말고 저는 한 5대 이내에서 너를 사랑하지만 네가 그 한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고 그다음에 같이 또 기도도 해주고 깨닫게 해주면서 점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면 그것도 일종의 좀 하나의 교육 방법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이 감정 좀 배제하고요. 이제 그런 생각 좀 해봐요. 저도 이렇게 아이들이 애엄마한테 혼나고 오면 아침에 거의 밥을 잘 안 먹잖아요, 애들. 그럼 애엄마한테 한참 혼나면 제가 이제 안아줘요. 이렇게 와서 중요가 엄마한테 왜 혼났어? 그걸 꼭 알려줘요. 그럼 엄마한테 혼났어. 그 엄마 왜 혼났어? 내가 밥을 잘 안 먹어서 엄마가 화냈어. 아 그래 왜 안 먹었어? 맛이 없어. 그럼 나는 이거를 엄마한테 전달을 할 수가 없어. 내가 그래서 와이프한테 쓱 얘기를 해요. 조금 간을 좀 세게 쳐. 네, 엄마 그래요. 아유, 얘가 건강하게 먹어야지. 아니 먹는 거에 일단 중요한데 안 먹는데 뭘 건강하고 무슨 상관이냐. 간을 세게 해라. 조미료를 넣어라. 나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엄마는 항상 안 넣어. 이거에 그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는 안 먹어.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 근데 나가면 잘 먹는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범규 씨 댁에 나중에 관찰 카메라를 한번 설치해서 상황별로 그렇죠. 교수님에게 어떤 코칭을 받아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 저희 와이프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사회에 요즘 체벌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는 분명히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체벌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게 도래됐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떤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을 듣지 않아서 화가 나서 어린 자식을 때려 숨지게 한 찬물을 끼얹고 하루 동안 욕실에 가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날 때 보통은 그 친부모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동학대의 80%가 친부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체벌을 모든 가정에서 조금 우리나라보다 더 허용적으로 하고 있는 콩고에서는 이런 아동학대 사건은 없는지 그게 궁금해요. 콩고에서는 때리는 방법이 있어요. 아, 정해진 약간 룰 같은 게 있나요? 어디나 때리면 안 돼요. 아, 아무 데나 때리면 안 된다고. 아무 데나 때리면 안 된다고. 그 학교처럼 만약에 뭐 늦게 왔다. 여기서 때리거나 종아리. 아니면 엉덩이로. 다른 데 선생님 안 때리게. 무조건. 네. 근데 부모님이 뭐 똑같고 여기나 아니면 여기서 맞아. 다른 데 때리면 안 돼요. 그러고 보면 콩고에선 그렇게 애들을 때리는데도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난다는 거는 정말 그 규칙이 엄격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의 체벌 자유국가인데 저기는. 네. 사실 체벌 안 해도 훈육을 잘 할 수 있고 말을 듣네 안 듣네 아이들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죠. 예, 저도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목사님은 좀 그렇게 해 오셨나요? 제 아들은 정말 말썽쟁이였어요. 근데 누구 닮았을까요? 저를 닮았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제가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자기보다 한두 살 어린 아이들 이제 초등학생이었기는 하지만 뭐 숲속에 가서 무슨 뭐 벌집도 쑤시고 다니고 그러다가 아마 걔들 울려가지고 막 엄마한테 와서 걔들이 울고 난린데 제 아들 보영이가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목사로서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을 사택으로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또 안 때렸대요. 그런데 왜 걔가 그냥 우냐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애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걸로 알고 너는 때린 것도 잘못했지만 아빠한테 사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야 된다. 용서할 수가 없다. 가지고 5대를 엉덩이를 세차게 때렸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 나오기 전에 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얘는 33살이에요. 아빠는 왜 자기를 안 믿느냐 이거야. 자기가 그것 때문에 너무 슬펐고 지금도 자기는 그때 때린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때리셔야죠. 아직까지 거짓말을 안 해. 일로 와. 가서 오늘은 50대다 하면서 본때를 한번 보여주셨어야지. 제가 볼 땐 이거는 미제의 사건으로 남지 않을까. 주님만 하시는. 네. 자, 그렇다면 체벌이 길을 잃고 점점 악화되고 커지는 그런 악영향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가해자 80%가 친부모인데 이게 말이 80%지 그 학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우리가 보지 않은 거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먼저는 부모 역할이 무엇이고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정체성과 부모 역할에 대한 무지가 가장 첫 번째고요, 원인이. 이 두 번째는 아이들에 관련된 인권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이의 권리가 무엇이고 아동의 권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아예 없고 우리가 그냥 맞고 자란 것처럼 애들도 맞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세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동보호법이 개정된 지가 최근이에요. 아동 학대가 벌어져도 너무너무 관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이 집 애가 맞고 있어. 옆집 애가 맞아요라고 신고하는 집은 없어요. 미국은 꽤 많이 있거든요. 남의 가정사라고 생각하죠. 그럼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그 옆집 애가 부모에게 맞아서 이건 학대의 끝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이런 복잡한 요인들이 함께 만나면서 아이들의 학대는 그냥 유지가 되고 부모들의 학대는 그냥 체벌이라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그렇다면 모든 체벌을 다 학대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체벌과 학대의 그 기준점은 뭘까요? 그 기준점이 바로 뭐냐면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이와 함께 합의된 혹은 부부간에 합의된 기준이 있는가 없는가. 두 번째, 애를 이렇게 혼내거나 훈육을 하다가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학대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왜 맞아야 되는지 나중에는 자기 감정이 올라와서 그 기준, 그 감정의 기준추마저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적어도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다면 주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훈육이 어려워지고 있고 또 이때 올바른 훈육 방법은 뭔지 저희가 한번 그 이야기도 듣고 또 해법도 찾아볼게요. 가끔씩 좀 변명하려고 할 때 이렇게 놀고 있어서 숙제했냐고 하면 뭐 숙제했다고 이렇게 좀 둘러대듯이 이렇게 거짓말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거짓말하는 아이의 그 이유는요, 연령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아기 때 아이들의 거짓말은 상상력이 풍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욕구를 말하는 것이 거짓말처럼 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나는 어제 우리 엄마 아빠랑 놀이공원 갔다?
이렇게 말을 하면 옆집에 살고 있는 아이가 에이 거짓말 너 아니잖아 어제 내가 너랑 하루 종일 있었는데 라고 말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른들이 너 거짓말하면 못 써? 하나님 거짓말하면 싫어하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너는 엄마 아빠랑 놀이동산에 가고 싶었구나 이렇게 해석해 줘야 되는 거죠. 정말 주목을 해야 되는 시기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는 그 아이들의 어떤 편의주의나 또 어떤 물질을 지향하는 마음이나 또 혹은 재밌어서 한단 말이죠. 이럴 때는 그것이 거짓말하면 나쁜 것이다. 거짓말하면 습관이 되는 거야.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셨어.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훈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령에 따른 그 맞는 훈육을 해주셔야 좋은 훈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뽀로로 끝났어. 하루가 감옥에 미치겠어. 그냥 만나고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이렇게 자기 의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때라고 말하는데 이 가게나 장난감 가게 지나가면 이거 안 사주면 안 가겠다고 때를 쓰고 들어 눕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너 딱 한 번만 사는 거야. 그리고서는 아이의 말을 들어주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아이들은 때를 쓰고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 엄마는 꼼짝없이 내 말을 듣는구나라고 인식하게 되면 떼쟁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칙이 필요해요. 그럴 때 아이들이 때를 쓰면 꼼짝없이 들어주면 안 돼요. 때를 쓰면 오히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무시라고 하는 기술 혹은 소멸이라고 하는 기술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 돼 했을 때 아이가 때를 쓰고 버둥버둥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럴 때 부모가 당황하지 말고 네가 이렇게 행동한다고 엄마가 들어주지 않아. 지금 네가 일어나서 엄마를 따라오지 않으면 엄마는 혼자 그냥 갈 거야. 그러면 아이가 더 때를 쓰죠. 그러면 그냥 엄마가 정말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못 본 척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아이가 이게 안 통한다는 것을 알아야 다음에 또 때를 쓰지 않거든요. 적절하게 무시와 소멸이라고 하는 기술들을 잘 사용하면 아이들의 그렇게 부정적으로 때를 쓰는 그런 행동들을 없앨 수가 있는 거죠. 반항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화부터 내고 보는 청소년이 늘고 있습니다. 반항이라고 하는 그 부정의 태도를 갖고도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반항이 똑같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영유아,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반항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독립의 의지를 표현해보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의 그 상황은 이 아이가 그 어떤 그 나쁜 의미에서의 반항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나도 독립할 수 있을 만큼 큰 아이가 됐어요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럴 때 이제 부모가 큰 어른이 되어가면서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야.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이런 그 기준들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고 나면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린 시절부터 이제 이 아이가 그 의지를 그렇게 사용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이 아이가 그 시기에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계속 이 아이는 반항하는 아이로 커요.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런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의 지시에 또 따르지 않아요. 이게 점점 더 커지면 이제 그런 법과 질서에도 따르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자기 의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쪽으로 이제 길들이게 하려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부모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그런 연습들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되어져야 이제 이런 그 반항의 문제까지 해결이 되는 거죠. 특히 이런 그 반항의 문제는 더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어떤 상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많이 만들어주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게 하고 이런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예방하는 좋은 그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기 전에 이런 훈육 교육을 좀 일괄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 싶어요. 자, 훈육 방법에 대해서 잠깐 배워봤거든요. 범균 씨는 요즘 특히 고민인 거 있어요?
어떨 때 훈육이 어렵다 느끼세요? 일단은 첫째가 둘째를 이렇게 툭툭 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싹 때리는 거 있잖아요. 네. 제가 뭐라고는 하는데 이게 고쳐지질 않더라고요. 요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뭐 형제간의 어떤 질투나 다툼 당연한 거긴 한데 부모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될지. 이건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도 자식이다. 라고 하는 일련의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나도 좀 봐달라. 그러면 네. 두 번째로는 또 하나 나도 봐달라뿐만 아니라 나도 사랑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약간의 반항의 형태로 나타내는 건데 부모가 볼 때는 아유 저게 다 큰 놈이 이런 애기거든요. 맞아요. 그 애기니까 얘 입장에서는 나도 애고 얘도 애인데 왜 얘만 봐주고 나는 안 봐주나 이런 불평등, 불공평에 대한 생각이 들죠. 이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개는 어떻게 이 큰애에게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아빠가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얘가 이렇게 툭 치고 가더라고요. 이건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름표도 붙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얘 이름표를 다른 걸 좀 붙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보호자로. 보호자로. 그래서 이를테면 뭐 기저귀를 간다 그러면 야, 너 가서 기저귀 하나 가져와가 아니라 히어로 중에 좋아하는 친구 있으면 원래 사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돌봄의 사자로. 라이언 킹이라고 하면 라이언 킹 아빠랑 같이 가가지고 기저귀 하나 물고 오자. 사자니까 입으로 물어야죠. 입으로 이렇게 물고 와요. 물고 와가지고 오면 어떻게 역시 라이언 킹이야. 얘에게 보호자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좀 붙여주셔야 돼요. 동색을 지키는 수호자. 그쵸. 라이언 킹.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거 반드시 먹혀요. 저희 집은 남동생이 누나를 가끔 툭툭 건드리는데 그럼 누나를 보호하는 티라노사우루스 정도로 해줘야 되나요? 그것도 괜찮긴 한데 걔는 일단 혼나야 돼요. 그렇죠. 혼나야 되죠. 좀 혼나야 돼요. 왜냐면 혼나야 되겠네 그냥. 형제들 간에는 서열이 있어야 돼요. 돌봄에도 서열이 있고 그다음에 찬물에도 서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역할을 어떻게 부모가 이름 붙여주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얘의 역할을 재정의해 주시면 종혁이는 세상에 둘도 없는 라이언킹이 될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는 이 시대에 자녀들의 훈육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들께 어떤 말씀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그 사무엘서에 보면은 엘리가 자녀 교육 실패한 거하고 한나가 자녀 교육 성공한 비결이 그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존중하게 가르쳐야 된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존중하게 가르치면은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 자녀가 귀하다고 자녀 귀한 줄만 알고 하나님 더 귀하신지 모르고 또 다른 사람들 어른들 존중할지 모르고 이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그 아이 자체가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망나니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어른들을 존경할 줄 알고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어려서부터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그게 평생을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좀 지혜롭게 그 아이들에게 좀 효과적으로 기도하면서 부모님들이 어렵지만은 이렇게 좀 고민을 같이 하면서 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지금 뭐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동안 나는 잘못된 훈육을 했나라고 뭐 자책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자책이나 고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좋은 거 아닐까요? 네, 이제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신다는 것 자체에 저희는 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훈육에 대해 고민이 되신다면 그 부분 또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해 보시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쁘게 키워주시고요. 오늘 함께 고민 나눠주신 네 분의 연구원분들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한 주 동안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